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부터는 우리 응급구조학과 여러분이 임상 지식을 실제 현장의 물리적 처치로 변환시켜줄 가장 중요한 무기, 제5장 응급의료 장비에 대해 깊이 있게 학습하겠습니다. 화면의 제목을 보시면 응급의료 장비 마스터 가이드 현장 처치 및 이송을 위한 시각적 전술 교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응급의료 장비는 단순히 물건이나 도구가 아닙니다. 1분 1초가 급박한 현장에서 장비는 여러분의 손과 눈을 확장시켜주는 전술적 자산 그 자체입니다. 기도 폐쇄 환자에게 플라스틱 튜브 하나를 정확히 꽂아 넣는 행위가 생사를 가르고 산소통의 잔량을 계산하는 작은 공식 하나가 이송 중 환자의 뇌 손상을 막아냅니다. 오늘 이 긴 강의를 통해 우리는 기도를 여는 아주 기본적인 장비부터 심장을 강제로 뛰게 만드는 기계식 가슴 압박 장치, 그리고 환자를 안전하게 옮기는 이송 장비까지 모든 하드웨어의 원리와 전술적 선택 기준을 마스터하게 될 것입니다. 자, 현장의 최전선에서 여러분의 손과 발이 되어줄 장비들의 세계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격적인 개별 장비 학습에 앞서 우리가 이 수많은 장비들을 언제, 어떻게 꺼내 들어야 하는지 그 기준이 되는 전체적인 프레임워크를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ABCD 흐름도를 주목해 주십시오. 현장에 도착해 환자가 든 응급의료 가방을 열었을 때 아무 장비나 먼저 손에 잡히는 대로 꺼내는 것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생명 유지의 가장 치명적인 순서, 즉 ABCD 평가 프로토콜에 기반하여 장비를 선택하고 적용해야 합니다. 가장 먼저 A단계인 기도 확보를 위해 이빈두나 코인두 기도기, 흡인기를 꺼내야 하고, 기도가 열리면 B단계인 호흡 보조를 위해 백밸브 마스크나 산소 소생기를 적용합니다. 이어서 C단계인 순환 보조를 위해 심장 충격기나 기계식 가슴 압박 장치를 사용하며 생존의 기본 축이 세워지면 D장의 단계에서 척추 고정판과 부목으로 손상 악화를 막고 마지막 2단계에서 환경과 노출 단계이며 이때 적절한 들것을 선택해 구급차로 이송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순서가 곧 여러분이 현장에서 수행해야 할 전술적 사고의 흐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배우게 될 모든 장비는 이 ABCD라는 거대한 사슬 안에 속해 있다는 것을 머릿속에 큰 그림으로 먼저 그려두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5단계, 기도를 확보하는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장비인 이빈두 기도기 OPA와 코인두 기도기 NPA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이 두 가지 장비의 적응증과 금기증을 묻는 문제는 국가고시에 정말 단골로 출제되니 완벽하게 구분해서 기억하세요. 먼저 이빈두 기도기는 통증에 반응이 없거나 스스로 기도를 열지 못하는 깊은 무의식 환자에게 혀가 말려 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 사용합니다. 입 가장자리에서 귓불 끝 또는 아래턱 갖가지 길이를 재었습니다. 하지만 구토 반사나 입천장 반사가 남아있는 환자에게 무리하게 쑤셔 넣으면 심한 구토를 유발해 기도가 토사물로 막히는 끔찍한 결과를 낳습니다. 이럴 때 대안으로 쓰는 것이 바로 코인두 기도기입니다. 의식이 약간 있거나 구토 반사가 남아있는 환자에게도 부드럽게 콧구멍으로 삽입할 수 있고 이 상태로 안면 마스크까지 씌울 수 있는 엄청난 장점이 있습니다. 코끝에서 귓불 끝까지 길이를 재죠. 하지만 코인두 기도기에도 치명적인 금기증이 있습니다. 교통사고나 추락으로 머리뼈 기저부 골절이 강하게 의심되는 환자에게 이것을 잘못 찔러 넣으면 튜브가 뇌를 싸고 있는 천막을 뚫고 뇌실질로 들어가는 대참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시험에 아주 자주 나옵니다. 구토 반사가 있으면 OPA 금기, 두개저 골절 의심 시 NPA 금기. 이 두 가지를 절대 헷갈리지 마십시오. 기본 기도기로 환기가 불충분할 때 우리는 전문 기도기, 이른바 어드밴시드 에어웨이로 넘어갑니다. 대표적인 것이 성문상 기도기인 아이겔과 성문을 통과하는 기관 내삽관 튜브 ETT입니다. 이 둘의 차이를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현장 처치의 핵심입니다. 아이겔은 최근 병원 전 단계에서 가장 각광받는 장비입니다. 과거의 LMA나 후드 튜브 LT와 달리 주사기로 공기를 주입해 커프를 부풀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환자의 체온에 반응하는 열가소성 젤 소재가 인두 구조에 완벽히 밀착되어 아주 신속하게 기도를 막아줍니다. 반면 기관 내삽관 튜브 ETT는 병원과 병원 밖을 통틀어 가장 안정적인 환기를 제공하는 기도 확보의 골드 스탠더드입니다. 튜브 끝에 있는 커프를 부풀리면 성문 아래가 완벽히 밀폐되어
위장관에서 올라오는 토사물이나 피가 폐로 흡인되는 것을 100% 차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완벽한 튜브를 넣기 위해서는 후두경이라는 장비로 직접 성대를 들여다봐야 하므로 고도의 숙련도와 시간이 필요합니다. 요약하자면 이물질 흡인을 가장 완벽하게 차단하는 것은 ETT이지만 다급한 심정지 상황에서 실패 없이 가장 신속하게 기도를 열 수 있는 것은 아이겔이라는 점을 상황에 맞게 전술적으로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기관 내 삽관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장비인 후두경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크게 직접 후두경과 비디오 후두경으로 나뉩니다. 직접 후두경은 날개 블레이드를 입속에 넣고 눈으로 직접 성대를 확인하는 전통적인 방식입니다. 여기서 헷갈리기 쉬운 부분입니다. 블레이드의 형태에 따라 곡선형인 맥킨토시형과 직선형인 밀러형이 있습니다. 성인에게 주로 쓰는 곡선형은 후두개 바로 앞에 후두개곡의 날 끝을 밀어넣고 상방으로 들어올려 후두개를 간접적으로 여는 방식이고, 소아에게 주로 쓰는 직선형은 길쭉한 후두개를 직접 덮어서 들어올리는 방식입니다. 이 두 가지의 작동 원리를 반드시 구분해서 기억하세요. 하지만 직접 후두경은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환자의 입인두 기관이 일직선이 되어야만 성대가 보이는데, 교통사고 환자처럼 목뼈 경추 손상이 의심되어 목을 젖힐 수 없는 환자에게는 시야 확보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등장한 것이 바로 비디오 후두경입니다. 날 끝에 광학 카메라가 달려 있어서 목을 과도하게 젖히지 않고도 모니터를 통해 훤히 성문을 볼 수 있습니다. 경추 손상 환자나 해부학적 구조가 특이한 이른바 어려운 기도 환자에게는 비디오 후두경이 압도적으로 유리하다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확보하려는데 입안이 피나 토사물로 가득하다면 아무 소용이 없겠죠. 이때 필요한 것이 흡인 석션 장비입니다. 흡인기는 크게 손으로 쥐어짜는 수동형과 배터리를 쓰는 전동형이 있습니다. 수동형은 정전이 되거나 산악처럼 전기가 없는 곳에서 유일한 대안이며, 한 번 쥘 때 100에서 150ml를 순간적으로 팍 빨아들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용량이 작아 금방 비워야 한다는 점을 기억하십시오. 여기서 실무적으로 그리고 시험 대비로 정말 중요한 것은 카테터의 선택입니다. 상황에 맞게 카테터를 타겟팅해야 합니다. 환자가 방금 먹은 점심을 토해내어 굵고 덩어리진 이물질이 입안에 가득하다면 끝이 뭉툭하고 구멍이 큰 양카우어 카테터를 선택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끈적한 가래라면 경성 카테터를 쓰면 되죠. 반면 기관 내 삽관 튜브 안쪽에 깊고 묽은 분비물이나 아주 무른 타액을 뽑아낼 때는 부드럽고 가느다란 임시 도뇨관이나 연성 카테터를 써야 합니다. 덩어리진 토사물에 얇은 연성 카테터를 들이대면 금방 막혀버려 환자가 질식하게 됩니다. 이물질의 종류에 따라 어떤 카테터를 선택할지 묻는 문제가 자주 출제되니 꼼꼼히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제 A단계를 지나 B단계인 호흡 보조 장비로 넘어왔습니다. 자발 호흡이 없거나 부족한 환자에게 양압 환기를 제공하는 심장과도 같은 장비들이죠. 첫 번째는 모두가 아는 백밸브 마스크, 흔히 안부백이라고 부르는 BVM입니다. 성인 기준 백의 용량은 11.5리터인데 이걸 꽉 쥐어짜면 안 됩니다. 미국 심장학회 지침에 따라 가슴이 살짝 부풀어 오를 정도인 100의 3분의 1에서 3분의 2 정도만 쥐어짜서 500에서 600ml를 제공해야 합니다. 산소 15리터를 틀고 저장량까지 달면 무려 100% 농도의 산소를 줄 수 있습니다. 전문 기도기가 꽂혀 있다면 6초에 한 번씩 환기하는 것 잊지 마시고요. 두 번째는 사람 손을 대신하는 자동식 산소 소생기입니다. 버튼을 눌러 분당 40리터 속도로 쏘는 수동 모드, 심정지 환자를 위해 기계가 알아서 일정한 세팅으로 불어넣어주는 자동 모드, 그리고 자발 호흡이 있는 환자가 숨을 들이마실 때만 산소를 뿜어주는 양압 수요 밸브 모드가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수요 밸브 모드의 치명적 단점입니다. 압력이 너무 세게 들어가면 폐포가 터져 공기 가슴증 기흉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폐 탄력성이 약한 10세 이하 소아나 흉부 외상 환자에게는 절대 이 기계를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소아금기라는 점 시험에 아주 단골로 출제되니 꼭 체크해 두십시오. 구급차 밖으로 휴대용 산소통을 들고 나갈 때 여러분의 머릿속에는 반드시 이 슬라이드의 공식, 이른바 생존의 수학이 돌아가고 있어야 합니다. 산소가 언제 떨어질지 모른 채 환자에게 비제호흡 마스크를 씌우는 것은 시한폭탄을 안고 뛰는 것과 같습니다.
이 계산 공식은 국가고시에 무조건 나오니까 지금 확실히 외우십시오. 산소 사용 가능 시간은 현재 압력 마이너스 안전 잔유량 곱하기 상수 나누기 분당 투여량입니다. 보통 안전 잔유량은 바닥까지 긁어쓰지 않도록 200psi를 남겨둡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10.2리터 산소통의 현재 잔압이 1020psi이고 상수가 0.79인 구급차에서 중증 외상 환자에게 분당 15리터로 산소를 주고 있습니다. 이송에 60분이 걸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1020에서 안전 잔유량 200을 빼면 820. 여기에 상수 0.79를 곱한 뒤 15로 나누면 약 43.19분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송은 60분인데 산소는 43분 만에 바닥납니다. 결국 60분 이송은 불가능하며 출동 전에 반드시 여분의 보조 산소통을 확보하거나 이송 병원을 더 가까운 곳으로 변경하는 등 즉각적인 전술 수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계산식은 현장에서 환자의 생명줄이 언제 끊어질지 예측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환자에게 산소를 주었다면 잘 들어가고 있는지 평가해야겠죠. 손가락에 끼우는 맥박 산소 포화도 SpO2 측정기는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하지만 기계값만 맹신해서는 안 됩니다. 손발이 너무 차갑거나 매니큐어가 발라져 있으면 측정이 아예 안 됩니다. 특히 시험에 정말 많이 나오는 치명적인 오류가 있습니다. 바로 일산화탄소 중독 환자입니다. 일산화탄소가 산소 대신 헤모글로빈에 꽉 달라붙어 버리는데 기계는 이걸 산소가 풍부한 것으로 착각해서 99%, 100%라는 새빨간 거짓말 수치를 화면에 띄웁니다. 임상적 증상과 기계값을 반드시 교차 검증해야 합니다. 반면 우리에게 절대적인 확신을 주는 장비가 있습니다. 바로 호기말 이산화탄소 측정기입니다. 정상 수치는 35에서 45mm 머큐리인데 심폐소생술 중에 이 수치가 10mm 머큐리 이하로 나온다면 가슴 압박의 깊이나 속도가 형편없다는 뜻입니다. 당장 교대하거나 압박 자세를 교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래프를 유심히 보십시오. 일정한 네모 파형을 그리던 그래프가 어느 순간 갑자기 일직선으로 바닥을 친다면 이건 기계 고장이 아니라 기관 내 삽관 튜브가 식도로 빠져버린 초응급 상황을 의미합니다. ETCO2는 기도 확보의 성공과 CPR의 가슴 압박의 질을 동시에 감시하는 현장 최고의 모니터링 장비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C단계 순환 보조 장비 중 최근 구급차에 많이 보급된 기계식 가슴 압박 장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무더운 한여름이거나 계단을 내려가면서 환자를 들것에 싣고 이동해야 하거나 구급차 안에서 고속으로 달리면서 CPR을 해야 할 때 사람의 손으로 고품질의 가슴 압박을 유지하기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이럴 때 루카스, 오토펄스, 이지펄스 등의 장비가 있습니다. 루카스는 직접 가슴 압박 방법이며 오토펄스는 하중분 배밴드입니다. 이지펄스는 이중 혈류 유발을 합니다. 코로나19 같은 감염병 노출 위험이 높을 때도 구조대원과 환자의 거리를 벌려주어 아주 유용하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장점을 외우는 것이 아닙니다. 금기증을 묻는 문제가 시험에 아주 자주 나옵니다. 아무 환자에게나 막 채우면 안 됩니다. 18세 미만의 소아나 청소년, 교통사고로 가슴뼈가 부러진 외상성 가슴 손상 환자, 선천적으로 흉곽 모양이 기형인 환자, 그리고 임산부에게는 이 기계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환자의 체격이 너무 커서 기계가 안 다치거나 너무 말라서 헐거울 때도 적용 불가입니다. 편하다고 무조건 쓰는 것이 아니라 인력 피로도와 이송 환경을 고려해 전술적으로 투입을 결정해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마십시오. 자, 이제 손상된 부위를 고정하는 D단계입니다. 모든 팔다리 골절 환자는 현장에서 부목 고정이 원칙입니다. 고정할 때는 반드시 골절 부위의 위쪽과 아래쪽 관절을 함께 묶어야 하며 묶기 전과 후에 맥박과 운동, 감각 PMS가 살아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철칙입니다. 부목은 재질에 따라 나뉩니다. 나무나 알루미늄 같은 경성 부목은 단단하지만 뼈의 모양을 완벽히 감싸진 못합니다. 공기 부목은 피가 나는 부위를 투명하게 볼 수 있고 압박 지혈 효과도 있지만 뾰족한 뼈에 찢어지기 쉽고 온도에 따라 압력이 변합니다. 진공 부목은 알갱이가 들어있어 펌프로 공기를 빼면 환자 체형에 맞게 돌덩이처럼 굳어지는 최고의 고정력을 자랑하죠. 여러분, 여기서 시험과 실기평가 양쪽에서 모두 중요한 끝판왕 부목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견인 부목 트랙션 스프린트입니다. 허벅지 뼈인 넙다리뼈 간부 골절 시 날카롭게 부러진 뼈 조각이 허벅지 안에 거대한 신경과 혈관을 찢어발기는 것을 막기 위해 발끝을 강제로 당겨서 뼈를 원래 일직선으로 맞추는 장비입니다. 이때 당기는 힘은 체중의 10% 또는 최대 7kg을 넘겨서는 안 됩니다. 헷갈리기 쉬운 주의사항. 골반 골절이나 무릎 아래쪽 손상이 함께 있다면 뼈를 당기다 오히려 관절이 탈골될 수 있으므로 견인 부목은 절대 금기라는 사실 명확히 구분해서 기억하세요. 교통사고나 추락으로 척추 손상이 의심되는 환자에게는 머리부터 골반까지 하나의 통나무처럼 고정해야 합니다. 흔히 목에 두르는 C칼라만 채우면 끝난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목 고정대 단독으로는 움직임의 47에서 59%밖에 막지 못합니다. 반드시 바닥이 딱딱한 긴 척추 고정판 LBB에 환자를 눕히고 양옆에 머리 고정대 헤드 블럭을 대고 테이핑까지 맞춰야 비로소 90% 이상의 완전한 고정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오토바이나 자전거 헬멧을 쓰고 있는 환자를 만났을 때 헬멧을 벗길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화면의 알고리즘을 잘 보십시오. 환자가 숨을 못 쉬거나 기도를 열어야 한다면 척추 손상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즉시 헬멧을 제거해야 합니다. 생명이 먼저니까요. 헬멧이 너무 커서 안에서 머리가 덜렁거려도 제거 대상입니다. 하지만 만약 의식도 명료하고 숨도 잘 쉬는데 목이 아프다며 신경학적 손상 징후를 보이고 헬멧이 머리에 꽉 밀착되어 있다면 어떨까요? 이때는 무리하게 헬멧을 벗기려다 목이 꺾여 전신마비가 올 수 있습니다. 헬멧 자체가 훌륭한 고정 도구가 되므로 그 상태 그대로 척추 고정판에 테이핑하여 병원으로 이송하는 것이 정답입니다. 이 제거 기준 알고리즘 머릿속에 사진처럼 찍어두시기 바랍니다. 드디어 환자를 구조해냈다면 구급차로 안전하게 옮기는 마지막 2단계입니다. 들것의 특성을 파악해야 환자의 통증과 2차 손상을 줄일 수 있습니다. 구급차의 중심이 되는 주 들것은 바퀴가 달려 평지 이동이 쉽고 등받이를 85도까지 세울 수 있어 호흡 곤란 환자에게 아주 좋습니다. 하지만 엄청나게 무겁고 회전 반경이 커서 좁은 계단에서는 속수무책이죠. 이때 꺼내는 것이 분리형 들것 즉 스쿱 스트렉처입니다. 척추 손상은 없는데 골반이나 고관절이 부러져서 조금만 움직여도 비명을 지르는 환자에게 최고입니다. 환자를 옆으로 굴릴 필요 없이 들것을 좌우로 분리해 환자 밑으로 밀어넣고 찰컥 결합하면 움직임 제로 상태로 들어올릴 수 있습니다. 엑스레이 투과도 돼서 병원에서 바로 사진도 찍을 수 있죠. 단 척추 고정용은 아니라는 점 잊지 마세요. 그 밖에도 승강기 없는 아파트 5층에서 환자를 내릴 때 궤도를 타고 미끄러지듯 내려오는 계단형 들것이나 산악이나 순환사고 구조 헬기에서 루프로 들어올릴 때 환자를 바구니처럼 쏙 감싸서 헬기 하양풍으로부터 지켜주는 바스켓 들것 등 환경에 맞게 장비를 자유자재로 스위칭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숨가쁘게 달려온 응급의료 장비 강의의 대미를 장식할 종합 치트 시트입니다. 현장에서 가장 많이 마주칠 4가지 중증 상황을 A, B, C, D 흐름에 맞게 관통해 보겠습니다. 첫째, 심정지입니다. 가장 빠른 아이겔로 기도를 열고 BVM과 자동식 소생기로 산소를 불어넣으며 기계식 가슴 압박 장치로 순환을 돌리면서 ETCO2로 고품질의 소생술이 되는지 모니터링합니다. 둘째, 중증 외상입니다. 두개저 골절이 없다면 NPA를 끼우고 비제온 마스크로 고유속 산소를 주며 진공 부목이나 견인 부목을 뗀 후 긴 척추 고정판과 분리형 들것을 결합해 이송합니다. 셋째, 호흡 부전입니다. 의식 유무에 따라 OPA 또는 NPA를 선택하고 BVM으로 분당 15리터 산소를 주며 SpO2를 체크하되 일산화탄소 중독 상황인지 반드시 의심해야 합니다. 넷째, 경추 손상 의심입니다. 목 꺾임을 막기 위해 비디오 후두경으로 시야를 확보하고 C칼라와 긴 척추 고정판, 머리 고정대로 3중 고정을 한 뒤 분리형 들것으로 조작을 최소화하여 이송합니다. 여러분, 최고의 응급의료 장비는 수천만 원짜리 기계가 아닙니다. 총각을 다투는 상황을 꿰뚫어보고 10가지 장비 중 환자에게 지금 당장 필요한 단 하나의 장비를 정확히 뽑아드는 여러분의 냉철한 전술적 선택에서 완벽한 응급처치가 완성됩니다. 오늘 배운 이 강력한 무기들을 현장에서 능수능란하게 다루는 프로페셔널이 되기를 응원합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강의를 마치겠습니다.